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경제협의체 IPEF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IPEF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경제, 탈탄소와 청정에너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다자 협의체로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등 13나라가 참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화상으로 진행된 이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로선 첨단 기술 협력과 경제 안보를 확보하는 이득이 있지만 이 협의체가 중국 견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중국의 반발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소식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여를 결정한 12개 나라 정상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Thank you all for joining today for the launch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영내국과 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IPEF는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과 반부패 문제까지 협력하는 경제협의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이 더 큽니다. 중국 의존적인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첨단 기술을 놓고 중국과 벌이게 될 패권 경쟁에서 미리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미국의 계산이 깔린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력이 좋은 한국의 참여를 반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은 중국의 반응이 비합리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안보나 기술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이런 경제 협력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너무 이걸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이 과민하다지만 실상은 미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국 견제 대열에 한국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중 굳이 한 나라를 선택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외교 전략으로 택해왔습니다. 새 정부는 이 전략을 버리고 미국과 한층 더 밀착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 전국 평균 경유값은 1리터에 1,990원이었습니다. 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값에 고통을 받고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다음 달 7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24톤짜리 화물차로 서울과 부산을 한 달에 12번가량 왕복하는 김진영 씨. 김 씨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데 받는 운임은 110만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인 57만 원을 경유값으로 지출했습니다. 지난 1월 41만 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더 낸 겁니다. 화물을 나르고 받는 운임은 그대로인데 오른 건 기름값을 비롯해 수두룩합니다. 금전적으로 보면 30%인데 지금 기름이 올라가면은 타이어가 지금 30% 올라갔거든요. 요소수까지 좀 2배로 올랐거든요. 그나마 김 씨는 최저운임이 보장되는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유가가 오르면 다음 분기에 운임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화물차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으로 전체 화물차의 5% 정도에 불과합니다. 24톤 화물차로 기름을 운반하는 최종민 씨는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휘발유값보다 비싸진 경유값, 여기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여파로 유가 보조금까지 줄어들면서 최 씨의 부담은 훨씬 커졌습니다. 매출이 1,000만 원을 했을 때 한 달에 유류비로만 한 400 가까이, 많게는 450까지도 나가고 5월 달부터 유가 보조금까지 더 깎인 상태거든요. 이렇다 보니 한 건이라도 더 많이 뛰기 위해 졸음운전의 유혹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일이 바쁠 때는 거의 한 15시간에서 20시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위험물 수송 차량이잖아요. 화물 노동자들은 경유값 급등과 맞물려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며 운송료 인상과 안전운임제의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조차 올해 말이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화물연대는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혀 물류 대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앞서 아버지를 통해 옥중 블로그를 운영하다 폐쇄당했는데 이번에 다른 블로그에 조주빈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교정당국의 문서까지 보란 듯이 공개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게시된 한 블로그 글. 나야 오랜만이네라는 인사에 이어 헌법을 초월하는 서신 검열을 당했다며 서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수용거실 15상 10일 조주빈에게 온 서신을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어 반송 처리했다는 교정당국의 개인 편집표입니다. 자신이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란 겁니다. 글은 교정당국과 언론 그리고 처음 박사방을 추적한 추적단 불꽃을 비난합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엽기적인 영상물 등 허위 정보로 사회의 분노를 부추긴 게 다라며 박사방의 실체를 처음 경찰에 제보해 사법 처리로 이끈 성과를 깎아내립니다. 피해자 모두에게 꾸준히 보상하며 용서를 구할 거라면서도 허위 사실이 엄청나게 많다며 형량의 억울함을 표한다고 몰아가지 마라. 판결 자체가 통째로 잘못됐다고 항변합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서 조주빈은 작년 8월 아버지를 통해 옥중 블로그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블로그의 존재가 알려지자 2차 가해 우려로 블로그는 차단당했고 조주빈은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블로그가 개설돼 명백한 오심을 해명하는 자기 구제는 2차 가해가 아니라는 반발이 올라온 데 이어 최근 글이 하나 더 게시된 겁니다. 법무부는 게시물의 교정당국 서류까지 공개되자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형집행법상 일반 서신과 달리 변호인과의 서신 교환이나 접견은 검열할 수 없다 보니 조주빈의 옥중 블로그 활동을 막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네, 오늘 서울의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는데요. 강한 자외선 때문에 오존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이번 여름에는 얼마나 더울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실제로 기록적인 폭염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인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북 경산의 수온주는 33.5도, 서울도 올 들어 처음으로 30도를 넘어 30.7도를 기록했습니다. 태양이 열기를 내뿜고 땅이 그 열기를 받아 이글거립니다. 강력한 자외선이 대기오염 물질과 반응해 서울과 인천에도 올 들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뭔가 매년 더 더워지는 것 같아서 벌써부터 더운데 걱정이에요.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올여름에는 4가지 이유로 상층 고기압, 즉 열돔이 한반도를 뒤덮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 기온에 중요하게 보는 전조들이 다 좀 온도를 더운 쪽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요인은 평년보다 강력한 티베트 고기압입니다. 티베트 고원의 눈이 많이 녹아 땅이 가열되고 있는데 이 열기가 열돔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차가워지는 라니냐 현상입니다. 라니냐는 서태평양 아열대 지역에 비구름을 집중시키는 반면 우리나라 주변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강화해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요인은 인도를 강타하고 있는 강력한 폭우구름과 북대서양에 나타난 변칙적인 수온입니다. 현재 인도 북동부에는 강력한 폭우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반도의 폭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기 파동이 동쪽으로 전파가 되고 인도의 동쪽에 위치한 우리나라 동아시아 지역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해지고 6월에는 평년보다 비가 많이 오지만 7월은 건조할 것으로 예상돼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